이 그림이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2년 2개월 14일 동안 있으면서 이 그림을 딱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마치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같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의 주체, 거버넌스의 주체.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교육의 주체 학생이에요. 인간을 가르친 게 자연이었죠. 그러면 자연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가르치는 우리가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근데 거버넌스는 가시밭길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당장의 적당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 서론 끝났고요. 이제 혁신교육지구의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재미없거나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네? 재밌어요? 혼자만 재밌어요? 혁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혁신한 말을 쓰지만 저기 남쪽 나라 어디야 부산 같은 데는 혁신한 말을 못 써요. 혁신은 뭔가 되게 폭력적이고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해요. 거기는 다행복교육지구예요. 충남은 행복교육지구예요.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그 혁신이란 말이 뭘까? 원래 혁은 가죽이죠. 근데 가죽이란 말은 이미 그러니까 가죽 피가 있어요. 근데 피가 있고 혁은 또 왜 만들었을까? 그 에스키모들은 눈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대요. 걔들은 맨날 눈만 보니까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왜 노란색도 노랗다, 노래끼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피가 피로만 쓰였으면 혁이란 말은 안 나왔을 거예요. 이게 후한시대 그 설문해자라는 어떤 지금의 사전, 문자의 어원이 되는 게 있는데 피는 짐승의 가죽을 벗긴 거예요. 혁은 짐승의 가죽의 털을 제거한 거예요. 이 모양이 짐승의 가죽을 펴는 모양 상형 문자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면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전문성이 우리의 어떤 요구와 떨어져서 지금의 교육의 전문성이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교육이 작동을 했는데 지나치게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어. 이걸 다시 쓸모 있게 만드는 게 혁신이에요.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껍데기를 다 뒤집어 벗겨가지고 새롭게 이거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우리 모두한테 쓸모가 있으라고 시작했는데 소수의 전문가들의 쓸모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거를 우리 모두의 쓸모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게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혁신에서 이렇게 문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후한시대 설문해자 최초의 사전인데 그래서 혁이라는 말이 되게 발음도 세고 또는 혁명이란 말 때문에 약간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혁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 지금 내가 당연하게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는 거. 그게 혁신의 시작이지 절대 자기를 기준으로 누구를 막 변화시키거나 껍데기를 뒤집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죠? 전 아니고. 누가 봐도 제갈구명 같지 않아요? 예, 제갈구명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 가지고 왔는데 제갈구명이 천하 삼분지기를 얘기했어요. 유비가 삼고초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은 통일의 시기가 아닌 거야. 그 하늘의 기운이. 그래서 유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하 삼분지계. 천하를 세 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취해라. 그게 이제 그 세발단위 소설 보고 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가 교육 삼분지계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가지고 마을과 일반행정, 우리나라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어요. 학교는 일반행정의 재산 아니야. 교육행정의 재산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교육행정이 들어오기 전에 민과 관이 마을에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요. 서로 불신해요. 제가 중간에서 뭔가 민과 관 사이를 이렇게 뭐를 하려고 그러면 민은 관을 믿지 않고 관을 민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볼 때 민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민에서 볼 때 관은 되게 답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혁신교육직을 하면서 어떤 행정이 지켜야 되는 자기 룰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않다가 교육행정에 딱 들어와서 그건 행정의 룰이다 하고 둘이 편을 얘기해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해해요. 이해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행정에 계신 분들은 교육의 전문성이 있지 않아요. 교육 사무도 없어요. 법적으로. 교육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마을에 계신 교육 전문가나 교육행정 얘기하면 또 행정이 설득이 돼요.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
그 교육행정. 학교는 혁신교육지구 이전에는 마을에 있었지만 학교 밖의 것들은 그냥 안개 속에 있었어요. 장학사들은 성동에 딱 와가지고 여기 바로 교육지원청 있잖아요. 성동이란 지역에서 정확하게 학교만 어디 있는지 알아내지 마을에 관심이 없어요. 혁신교육지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된 거. 이게 위초고가 그렇거든요.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여기가 여기로 공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균형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혁신교육직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균형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에 동의를 모두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해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되게 크죠. 그리고 우리는 교육한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육의 사회 문제가 된 건데 본질적 기능에서 비롯된 교육 문제를 보면 그 부르주아 혁명 이전에 교육은 성취지위와 기속지위가 있는데 부르주아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맨날 귀족들한테 삥을 뜯기는 거야. 지위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 가짜뉴스 퍼뜨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초의 가짜뉴스는 부르주아지들이 퍼뜨렸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대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장자크 루소가 참여록에서 100년 전에 썼던 말이에요. 민중들 그런 얘기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민중들 자극해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었던 게 뭐냐 하면 지위라고 하는 건 혈통에 의해서 계승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수단이 뭐냐? 교육이다. 그래서 근대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교육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과 선발, 자발적 성장과 선발이 균형을 맞추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부분의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약간 선발도 중요하지만 성장에 무게중심 많이 둬요. 그렇다고 선발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오로지 선발이잖아요.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정교조 운동도 하고 또 대안학교 운동도 하고 지금 이제 혁신학교 운동과 혁신교육지까지 온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보면. 그래서 2011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에 서울에서도 구로금천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2014년에 이제 진보교육감 시대가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들고 들어왔는데 열렸고 2015년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은평구청에 있다가 서울시 교육청으로 끌려가서 일을 했던 거죠. 2년 동안. 2년 2개월 14일 동안 일을 했어요.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작년에 전국에 190개, 226개 중에서 84%가 뭐 이런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교육감이 바뀐다고 쉽게 사그라들거나 이 흐름이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니까.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2편을 썼는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선행력을 살펴보니까 거버넌스가 시작된 이유가 국가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국가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줘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시장의 실패를 겪었어요.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아담 스미스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를 맡겨보니까 양극화와 도덕적 해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정자본주의를 통해서 뭐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게 이제 사회주의거든요. 국가가 다 통제해야 돼, 시장을. 이런 건데, 사실은 그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거버넌스를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국가 정치에 가진 집행력, 긍정성이 있어요. 여기 행정에도 계시지만 행정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들이 있어요. 민간이 할 수 있는 다양성도 있어요. 이거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게 거버넌스인데 어디가 끌고 가는 게 거버넌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 그림이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2년 2개월 14일 동안 있으면서 이 그림을 딱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마치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같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같아요? 상품이 없으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제가 책을 한 권밖에 안 가져와서. 예? 파이조가? 손 들고. 누구세요? 뒤에서 하신 거예요? 마스크를 가리니까 저는 이거를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에서 바라보는 교육은 완벽해야 돼요.
완벽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관에서 바라보는 교육, 여기서 일반 행정에서 바라보는 교육은 그냥 교육은 단순하고 밋밋한 거예요. 민에서 바라보는 교육은 울퉁불퉁하고 형체가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장님의 코끼리 만들면서 자기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라고 착각해서 얘기하잖아요. 학위의 교육을 만지는 건 교육에 대한 기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각자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한자리에 모여 삼고 얘기해보자. 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이게 저는 거버넌스라고 보는 거예요. 주토피아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양이 나오죠. 양이 막 이렇게 뛰어다닐 때 동공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의 초식 동물들은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으면서 좌우를 살펴야 돼요. 동공이 좌우로 발달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일반 행정의 모습이에요. 특별하지, 일반 행정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교육 행정은 교육만 하잖아요. 고양이 같아요. 근데 제가 일반 행정 기관에도 있고 교육 행정 기관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서울시에서 한번 교육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래요. 아, 서울시 교육청 답답해 죽겠어. 교육밖에 몰라. 근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가가지고 서울시랑 협력하는 그 담당 주무관이 서울시랑 회의를 갔다 오더니 막 가슴을 치면서 아우, 서울시 공무원들 교육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교육밖에 모르는 교육청은 일반 행정을 통해서 교육 받게 것을 보완하면 되고, 교육도 모르는 일반 행정은 교육청에 통해서 교육을 보완하면 되는데 서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탓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벗어나는 게 이제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의 주체, 거버넌스의 주체. 근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주체라는 말을 그 초록을 쓰면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번역하는 분이 주체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이거에 딱 맞는 말이 없대요. 그러면 그분이 이과였는데 선생님 뭐라고 써야 돼? 스테이크홀더라고 쓴다는 거예요. 스테이크홀더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두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잡고 분배하기 전에 모두 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예요.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주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헌법 제1조 뭐 이하인가? 그 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체라는 말은 그 어떤 주체도 거버넌스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주체라는 말을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어. 민이나 관이나 학이나 모두 내가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오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우리는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교육이 제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문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문명을 개척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인간을 가르친 게 자연이었죠. 그러면 자연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웠던 과정, 배워서 문명을 개척했고 그 문명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르치는 우리가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학생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해 당사자다 그냥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특정한 주제, 교육이란 주제, 교육 거버넌스는 이해관계를 가진 민과 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하고 얼마나 관계를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의미 있는 말이라서. 그러니까 거버넌스 방해하는 관과 민의 3요소가 있어요. 먼저 관의 요소는 칸막이. 칸막이는 제가 어쩌다 공무원으로 일을 해보니까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선이에요. 만약에 여기 계신 어떤 공무원이 칸막이가 없다면 월권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칸막이를 넘어서 다른 일을 관여하는 건 월권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공무원들이 월권을 하니까 열심히 시민들이 대보하고 뭐 얘기하고 뭐 정치인들의 법을 만들어서 칸막이, 월권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민과 간이 서로 협력하지 않았어요.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딱 보니까 쟤들이 월권하는 것 같아. 칸막이 만들어.
라고 요구했을지 몰라요. 근데 만나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이 칸막이 되게 답답해. 이거 좀 걷어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칸막이가 융합적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칸막이 인정하자. 하지만 칸막이로 컨트롤 타워를 거버넌스 방식으로 만들자. 이러면 돼요. 칸막이가 사실은 행정에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하기 위해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두 번째, 순환보직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만약에 순환보직이 없었다면 경무보수에 계신 분들은 거기서 늙어 죽어야 돼요. 자살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은. 사업의 지속성 문제와 업무 전문성을 저하하기도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거버넌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순환보직에 문제가 있다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랑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이 있으면 저 사람 언제 바뀌어?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논리를 만드는 건 되게 부적절하다. 최대한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행정이 경직되어 있는데 경직되어 있는 걸 목표에 따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경직되다 보니까 목표하고 성과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 그렇다면 민은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을까? 저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지향하고 소외된 가치에 주목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해 온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행정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행정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독일 같은 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분들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거죠. 만약에 어떤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만 있고 이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인간은 되게 정체됐을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지만 지나친 가치 지향성이 가치 확산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진영 논리는 내가 주장하는 가치에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내로남불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게. 또 이제 민은 지나치게 유연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 아니 공무원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 예산을 쓰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속이 막 터져요. 근데 그게 어떤 더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오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거죠. 제가 거버넌스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하면서 강의할 때마다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꽃게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근데 거버넌스는 가시밭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한테 익숙한 그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좋겠어요? 자기랑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이랑 막 비비적거리면서 일하는 게 편하겠어요? 제가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이제 인사발령을 낼 때 어디 가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재무과가 가장 선호하는 부서 맞죠? 여기도. 네.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는요 그러니까 민간이랑 부딪힐 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예산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거버넌스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고요. 그런 공무원들한테 거버넌스랑 공무원들한테 되게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막 그냥 도끼눈을 뜨고 막 이렇게 보죠. 그리고 제가 민간한테도 민간은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거버넌스를 하면 내가 공무원들을 막 내가 내 맘대로 줬다 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하고 와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이 얘기를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가 하지만 되게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가시밭길이 되고 있는데 각자 알아서 꽃길 찾아가. 너의 이익을 위해서 꽃길을 찾아봐. 라고 하면서 이 사당이 난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작은 가시를 피하지 않고 내가 이걸 혼자 못 치운다면 누구랑 협력해서 치웠다면 그 다음에 더 큰 가시밭길이 있으면 함께 치울 수 있는 관계의 근육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관계 능력이 퇴화되어 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함께 힘을 합쳐서 치우지 않으면 나갈 데가 없는 시대에 온 거예요. 드디어.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꽃길만 찾아다니면서 그 관계 능력을 극도로 퇴화된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거버넌스는 당장의 적당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로 각자 자기 길을 걸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 하자 그러면 좀 있다가 내가 이제 준비가 덜 됐어.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는 상대방의 요구로부터 나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당장 하자. 두 번째, 제발 적당히 좀 하자.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과 최선의 만남은 최악으로 가요. 적당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거버넌스는 합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소셜 픽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합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의를 위해서 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거버넌스예요. 이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할게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거버넌스를 이렇게 써요. 거버넌스. 서로 다른 것이 화합하는 거다. 화이부동.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거버넌스를 위해서 이제 3가지 제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거버넌스에 관련해서 많이 선행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누가 주도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다들 거버넌스를 주도하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버넌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주도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행정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의 생각을 담는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시민의 생각을 담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 안에는 시민들의 생각이 담길 때 어떤 시민의 목소리가 커요. 일어나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행정은 플랫폼인데 시민의 생각을 담는 플랫폼인데 흔들리는 플랫폼이라고. 누군가 왜 디스코 팡팡인가? 막 꼭 잡고 있죠. 말 제대로 못하죠. 그렇게 흔들어서 혼자서 떠드는 분이 있으면 주저앉혀서 옆 사람과 소곤소곤 얘기하게 해야 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주도를 거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변수를 조작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 상수가 있어요. 절대 제가 버릴 수 없는. 공무원의 상수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거버넌스에서 아니 내가 민이 가치를 위해서 법을 좀 어겨도 되지 않냐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거는 요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법을 지키기도 하지만 법을 해석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시시콜콜한 것들을 규정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해석이 누구를 위한 해석이냐? 그 변수,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행정에 한 채파에 있다 보니까 아는 건데 감사가 떠요. 근데 감사한테 자기 논리를 정확하게 댈 수 있으면 감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 논리를 함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민의 어떤 그러니까 그 상수가 가치라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선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치를 지키는 게 상수라면 가치의 확산에 있도록 하는 게 변수인 거예요. 이런 변수. 행정과 만나면 시민의 가치의 확산 속도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거버넌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드리면 거버넌스는 현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합의해내는 거예요.